그날 밤 현관 앞에 선 여고생의 모습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했다. 젖은 교복엔 빗물이 아닌 피가 섞여 있었고 손끝은 떨려 초인종을 2번이나 눌렀다. 문을 열어 젖힌 순간 어머니는 그 아이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딸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다. 눈빛엔 두려움 대신 체념이, 몸엔 상처 대신 굴복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물어도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찢어진 교복 주머니 속에서 한 장의 쪽지가 떨어졌다. 조용히 해. 아니면 더하게 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숨이 멎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진짜 이름, 변호사 이은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느낀 점과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이 놓여 있었고 딸아이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놨죠. 요즘 들어 그런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밥맛이 없다, 피곤하다, 그런 말을 반복했지만 어쩐지 그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에도 말이 많지 않은 편이었지만 그날따라 더 조용했어요. 학교 이야기도 친구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고 그냥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제가 괜히 말을 걸면 괜찮아라며 웃는 척을 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그때는 왜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서윤아, 밥 좀 더 먹어. 오늘 학원도 있잖아. 괜찮아. 그냥 나중에 먹을게. 그 말이 끝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아무 일 아니겠지. 그냥 예민한 시기겠지. 그렇게 넘겼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딸아이의 방문이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한 게 저녁이 되면 딸 방에서 불빛만 새어나왔어요. 책상 위에 엎드린 모습이 그림자처럼 보였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괜히 더 숨으려 할까봐 그저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서곤 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마음에 무심한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어느 날은 늦은 밤까지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공부 스트레스겠거니 생각했지만 이상했어요. 그 울음은 참는 울음이었고 뭔가를 억누르는 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서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죠. 바깥은 평온했는데 제 안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였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 아이는 다음 날도 평소처럼 학교에 갔어요. 교복을 단정히 입고 가방을 메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녀올게 했지만 그 목소리엔 생기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손끝이 떨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그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보고서를 들여다보다가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곤 했죠. 문자라도 보낼까 하다가 괜히 부담 줄까봐 또 멈췄어요.
부모라는 게 참 웃기죠. 무슨 일이 있나 싶으면서도 괜히 건드리면 더 멀어질까봐 가만히 있는 그 마음이요. 저녁 무렵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천둥이 치고 창밖엔 어둠이 일찍 내려앉았죠. 아이의 귀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어요. 불안이 점점 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럴 때일수록 진정하자 스스로 다독였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죠. 초인종이 2번 울렸어요. 그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을 열자 그곳엔 빗물에 젖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엔 찢어진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서윤아.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품에 안겼어요.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었어요. 그 울음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싸움이나 오해가 아니라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요. 저는 아이를 안은 채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 아이의 얼굴엔 멍이 있었고 손목에도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어?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찢어진 교복 주머니 속에서 쪽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조용히 해. 아니면 더하게 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그 한 줄의 위협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쪽지를 불빛 아래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그냥 엄마로 남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딸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와 있었고 손목에 남은 자국이 선명했죠. 저는 그 손을 살짝 잡으며 물었어요. 서윤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좀 부딪혔어. 괜찮아. 하지만 그 눈빛은 괜찮다는 말과 너무 달랐어요. 저는 억눌린 분노를 삼키며 학교로 향했어요. 비가 갠 뒤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갔지만 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정문을 들어서자 교실 창가 쪽에서 딸아이 반 학생들이 서로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눈빛에는 연민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또 왔네라는 무심한 시선뿐이었죠. 교무실 문을 열자 교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아,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제 우리 아이가 맞고 왔어요. 그걸 친구끼리 일이라고 하실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교사는 잠시 당황하더니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아이들끼리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폭행은 아닌 걸로.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피투성이로 돌아왔는데 그게 오해야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학교에서도 이미 대화를 시도했고요. 서로 사과하는 방향으로. 사과요? 그게 해결입니까? 순간 교무실이 고요해졌어요. 옆자리 교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서류만 넘겼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 쪽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조용히 해. 아니면 더하게 해. 그 글자를 본 교사의 얼굴이 잠시 굳더니 이내 말했어요. 이런 건 경찰에 맡기셔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건 외부 조사 대상이라서요. 그 말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교장이 들어왔어요. 아, 어머님, 말씀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그는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미소가 너무 인위적이었어요. 아이들끼리 일이 커졌네요. 하지만 서로 잘 풀 수 있게 지도 중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했어요. 교장 선생님, 제 딸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서로 잘 풀 일입니까? 그의 표정이 굳었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죠.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학교도 평판이 걸려 있다 보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안에 있던 모든 인내심이 무너졌어요. 평판보다 아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회의실로 불려간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학교 측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겠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가해자 부모들이 있었어요. 고급 코트를 입은 어머니 한 분이 제 앞에 앉더니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아이가 먼저 그런 거 아니에요. 서윤이가 먼저 말로 상처를 줬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그 상처에 피로 답한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즘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죠. 서로 예민하니까. 그 한마디가 제 귓속을 때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는 게 당연한 겁니까? 제 딸은 피가 나도록 맞았어요. 그때 교장이 중재하듯 말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중입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원만하게요? 피해자가 조용히 해야 원만한 겁니까? 회의실은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교장은 황급히 문을 닫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런 건 밖으로 새면 학교도 곤란합니다. 어머님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그만하시죠. 조용히 해. 아니면 더하게 해. 그 말 당신들이 쓴 건 아니겠죠? 그 말에 교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이후 학교는 제게 연락을 피했어요. 담임 교사는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고 교육청에 신고를 넣자 내부 조사 후 조치하겠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문제를 키우는 사람으로 몰았죠. 그날 밤 딸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나 이제 더 무섭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서윤아, 내가 왜 무서워해야 해? 잘못한 건 걔네야. 그래도 애들 다 나 미워할 거야.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이번엔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몇 년 동안 접어두었던 변호사 등록증을 꺼냈죠. 손끝이 떨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잊었던 제 이름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이윤서.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며칠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학교폭력 피해 주장 여고생, 사실은 가해자였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용은 엉망이었어요. 사실이 하나도 없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였죠. 서윤이가 친구들에게 폭언을 했고 오히려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엔 역시 요즘 애들 무섭다. 엄마가 변호사라니까 무섭네 같은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죠. 저는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손에서 마우스를 떨어뜨렸어요. 이게 뭐야?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서윤이의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익명의 메시지, 욕설, 조롱. 서윤아, 휴대폰 그만 봐. 엄마가 정리할게. 괜찮아, 그냥 내가 참을게. 그 말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를 피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쟤네 엄마가 소속 낸대. 괜히 건드리면 우리도 피 본다던데. 그 시선들이 칼처럼 날아왔어요. 딸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사조차 불편한 눈빛으로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번호를 보니 같은 반 학부모였어요. 어머님, 이번 일 너무 크게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다 힘들다는데.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힘든 게 누구죠? 맞은 애입니까? 때린 애입니까? 아무튼 다들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다고들 해서요. 그냥 좋게 넘어가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음이 끊기고 나서야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서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새벽이 되도록 꺼지지 않았죠. 제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물었어요. 서윤아, 괜찮아?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그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답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가 교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오늘은 병원 다녀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앞에서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트라우마 증세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쉬게 해주세요. 그 말이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며칠 후 언론사 기자가 찾아왔어요. 이윤서 변호사님 맞으시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는 그 말에 잠시 굳었어요. 그는 어딘가 의도된 질문만 던졌어요. 가해자 측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언어 폭력을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말에 제 입술이 떨렸어요.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 딸은 지금 치료 중이에요. 하지만 기사엔 제 말이 실리지 않았어요. 대신 양쪽의 주장이 엇갈려 혼란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기사 이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어요. 동네 마트에 갔을 때도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그 사람 있잖아. 그 일 일으킨 변호사 엄마. 그 순간 장바구니를 놓칠 뻔했어요. 딸과 함께 걷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어디서든 시선이 따라왔고 소문이 우리를 더 올감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 학생, 다시 등교하라고 권유드립니다. 친구들과 화해도 필요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어요. 화해요? 그 아이들이 사과라도 했습니까?
그런 문제는 이제 좀 지나간 일로. 그때 깨달았어요. 학교는 아이를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사건을 덮고 싶을 뿐이었죠. 그날 밤 서유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엄마, 내가 그렇게 나쁜 애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근데 왜 아무도 내 편이 없어?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어요. 괜찮아. 이번엔 끝까지 싸울 거야. 밤이 깊었어요. 창밖엔 다시 비가 내렸고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젖은 창에 번졌어요. 그 불빛 사이로 제 얼굴이 비쳤어요. 지친 엄마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두려움 대신 분노, 그리고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상이 외면해도 이젠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교육청까지 참여하는 공식 학부모 간담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제대로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미 이상했거든요. 넓은 책상 끝에 제가 앉았고 맞은편엔 교장과 가해자 부모, 그리고 몇몇 학부모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문제 해결을 말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 속엔 피로와 불편함이 섞여 있었죠. 이미 저와 딸을 문제를 만든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장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서로의 입장을 듣고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어요. 감정을 말하지 않고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울었는지를요. 가해자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어요. 우리 애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서윤이가 먼저 심한 말을 했다던데요. 그녀는 눈을 치켜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엔 죄책감 대신 오만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럼 이 상처는요? 이 쪽지는요? 제가 가방에서 꺼낸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 그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교장이 나섰어요. 이런 증거물은 조사 절차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때 다른 학부모가 한마디 했어요. 솔직히 이런 일은 다 애들끼리 겪으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 말이 내 귀를 찢었어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는 게 성장입니까? 그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투로는 해결 안 되죠.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회의실 안쪽에서 누군가 작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소리가 내 심장까지 파고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당신들, 아이가 맞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숙이거나 서류를 정리하더군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잃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교장은 마무리하듯 말했어요.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하죠. 어머님께서도 조금 진정하시고요. 그 말이 끝나자 가해자 부모가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우리 애는 억울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울렸어요. 순간 문 밖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모두가 동시에 문을 바라봤어요. 기자가 이 상황을 찍고 있었죠. 교장은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이게 무슨 기자는 왜 온 겁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제야 세상이 이 일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긴 복도를 걷는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입술이 굳게 닫혀 있고 눈엔 피곤과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어요. 그 얼굴은 더 이상 평범한 엄마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싸우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집에 돌아오니 서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다 끝났어? 응하지만 아무도 우리 편 아니야. 그 말에 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그만하자. 나 더 이상 버틸 자신 없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안 돼. 여기서 멈추면 그 애들이 이긴 거야. 그럼 엄마는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어? 사람들 다 엄마 욕하는데?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맞았거든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믿었어요. 밤이 깊었어요. 서윤이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불을 끄고 창문을 바라봤어요.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동안 나는 착한 엄마, 현명한 어른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의 편이 아니었죠. 손끝이 저려오고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이젠 감정으로 울지 않겠다고요. 대신 증거로 싸우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서류함을 열었어요. 오래전에 접어둔 제 변호사 명함이 있었어요. 그 하얀 카드 위에 이름 이은서. 그걸 손에 쥐는 순간 마음속에 묘한 힘이 생겼어요. 이제는 두려움 대신 냉정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간다. 밤이 깊을수록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오래전 법정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젊은 제가 서 있었죠. 24살 공익 변호사로 첫 사건을 맡았던 날이요. 그때의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법이 정의를 지켜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죠. 피해자는 16살의 여학생이었어요. 그 아이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새벽마다 식당으로 나갔죠. 그 아이는 홀로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진실만 말하면 세상이 도와줄 거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가해 학생의 부모는 지역 의원이었어요. 그들은 증거를 덮었고 증인을 협박했어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됐죠. 그 아이는 학교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고 그 뒤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법정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하지만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내 손이 그렇게 떨리던 걸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정의가 이렇게 쉽게 꺾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 사건 서류를 품에 안고 혼자 사무실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책상 위 명패를 봤어요. 이윤서 변호사. 그 이름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는데 단 한 사람조차 지키지 못한 자신이 밉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점점 현실적인 사람이 됐어요. 작은 민사 사건만 맡았고 다투는 일은 피했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때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다시는 무모하게 싸우지 말자. 그게 제 인생의 원칙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그때의 아이와 같은 얼굴이 있었어요. 내 딸 서윤. 그녀의 눈빛이 그 16살 피해자와 똑같았어요. 겁먹은 눈,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누구에게도 믿음이 남지 않은 표정.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죠. 그때 그 아이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변호사님, 저는 왜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질문은 10수년이 지나도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 딸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죠. 엄마, 내가 그렇게 나쁜 애야? 그 말이 겹쳐 들렸어요. 과거의 소녀와 지금의 딸이 한 목소리로 묻고 있었어요. 왜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냐고. 그날 밤 저는 서윤이 잠든 뒤 오랜만에 서류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건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종이 모서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죠.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그 첫 장에는 제 손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진실은 침묵보다 오래 버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는 그 문장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썼던 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문장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책상 위에 명함을 올려놨어요. 그 하얀 종이 위에 새겨진 이름이 이젠 부끄럽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그 이름으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포기했던 정의, 그때 외면했던 아이,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울고 있는 딸을 위해서요. 서윤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잠든 얼굴로도 불안해 보였어요.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낼게. 그 말에 스스로 놀랐어요. 예전에 나는 이런 약속을 쉽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어요.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심장이 천천히 뛰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이번 싸움은 단지 내 딸을 위한 게 아니라 그때 지켜주지 못했던 그 아이를 위한 싸움이라는 거리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증거, 증언, 절차,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밟아나갔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과거의 실패가 이번엔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한 번 무너져 봤으니까요. 새벽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서윤이 잠든 방 문을 살짝 열어봤죠.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아이는 옆으로 몸을 말고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이불을 덮어주려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CCTV가 지워졌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이었어요. 순간 몸이 굳었어요. 누가 이런 걸 보낸 걸까? 손끝이 저절로 떨렸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단 한 줄의 제보였지만 그 안에 모든 단서가 들어 있었죠. 노트북을 켜고 학교 시스템과 관련된 외주 업체들을 찾아봤어요. 몇 번의 검색 끝에 알게 됐어요. 학교 CCTV를 관리하는 업체의 이름 영도 보안. 그 대표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학교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증거까지 손댔던 거였죠. 그날 밤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책상 위에 흩어진 자료를 정리하면서 오랜만에 변호사 시절의 습관이 돌아왔어요. 조항을 찾고 기록을 대조하고 관련 법령을 다시 읽었어요. 모니터 불빛에 비친 제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엔 냉정함이 자리했어요. 며칠 뒤 다시 문자가 왔어요. USB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번호는 여전히 모르는 번호였어요.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죠. 학교 근처 커피숍 오후 3시. 의심스러웠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커피숍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잠시 후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다가와 작은 봉투를 내려놨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봉투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엔 CCTV 영상이 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엔 서윤과 3명의 학생이 복도에 서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그 아이들이 서윤을 밀쳤어요. 가방이 떨어졌고 서윤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한 아이가 다가가 말했어요. 조용히 해. 아니면 더하게 해. 그 목소리, 그 문장. 딸의 교복 주머니 속 쪽지와 똑같았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영상 끝에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그날 학교가 CCTV가 고장났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죠. 그 영상을 복사해 외장하드에 옮겼어요. 그리고 다음 날 경찰서로 향했어요. 형사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제 쪽을 봤어요. 이 영상 학교에서 제출한 것과 다릅니다. 그럴 겁니다. 학교가 일부러 지운 거니까요. 제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며칠 후 뉴스에 짧은 보도가 나왔어요. 학교 폭력 사건, CCTV 일부 누락 의혹. 기사 말미에 관계자 조사 중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어요. 그날 밤 교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변호사님, 기자들한테 영상 준 거 어머님이시죠?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학교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아십니까? 학교가 곤란한 게 아니라 학생이 다친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이 개입하면 언론이 아니라 진실이 개입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감사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공식 발표가 나왔죠. 학교 측이 CCTV 일부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가해자 부모 중 한 명이 보안업체 관계자로 밝혀졌고 교장은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뉴스가 쏟아졌어요. 학교폭력 은폐 파문, 보안업체 대표 자녀 관련 논란. 그날 기자들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플래시가 번쩍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피해자 가족 맞으시죠? 이은서 변호사님, 이번 사건 직접 맡으십니까? 그때서야 세상은 알았어요. 조용한 엄마가 사실은 변호사였다는 걸요. 그날 밤 서윤이 제 방문을 열었어요. 엄마 진짜 다 밝혀진 거야? 응. 아직 끝은 아니지만 진실은 이제 드러났어. 그 말에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은 두려움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해방의 울음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이제 누가 뭐래도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이겼어. 창밖엔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어요. 세상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바라보며 알았어요. 이 싸움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걸요. 진실을 밝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걸요. 며칠 뒤 정식 재조사가 시작됐어요. 경찰서와 교육청, 심지어 언론까지 움직였죠. 학교는 부랴부랴 사과문을 냈고 교장은 짧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관리 소홀과 일부 교직원의 판단 미스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 말엔 진심이 없었어요. 그저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어요. 세상이 예전보다 조금은 깨어 있었거든요. 인터넷에선 학교의 은폐를 비판하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런 걸 덮는 게 더 큰 폭력이다. 엄마가 변호사라서 다행이다. 아니었으면 또 묻혔겠지. 그 말들이 제 눈에 눈물처럼 박혔어요. 처음으로 세상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 셋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중 한 명은 울면서 말했죠. 다른 애들이 시켜서 했어요. 무서웠어요. 그 한마디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보다 안쓰러움이 더 컸어요. 폭력은 그렇게 번져가죠. 누군가의 두려움이 다른 누군가의 상처가 되면서요. 법원은 신속히 움직였어요. 학교 측의 CCTV 삭제가 증거인멸로 인정됐고 보안업체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어요. 교장은 면직됐고 담임은 정직 처분을 받았죠. 뉴스마다 학교폭력 은폐 사건의 전환점이라며 대서특필됐어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느꼈어요. 진실은 아무리 늦어도 결국 드러나는 법이라고요. 재판이 끝난 뒤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를 지키는 건 학교나 제도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 말이 방송을 타고 나갔어요. 다음 날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은서 변호사님, 제 딸도 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알았어요. 이번 싸움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서유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처음엔 짧은 미소였고 나중엔 목소리가 섞인 웃음이었어요. 학교는 다른 곳으로 옮겼고 새 친구들이 생겼죠. 하루는 그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도 안 무서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너는 아무도 못 건드릴 거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았어요.
서윤이 창문을 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젠 나도 사람 돕는 일을 하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그냥 누군가 날 도와줬으니까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되어 책상 앞에 앉았어요. 이번 사건의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진실은 침묵보다 오래 버틴다. 그 문장을 다시 쓰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손을 잡는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완전한 끝맺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 서윤이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내일 인터뷰하러 간다며? 같이 가줄까? 아니, 이번엔 나 혼자 가볼게. 그래도 무서우면 전화해.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이제는 내가 무서운 사람인 줄 모르나 봐. 서윤이 웃었어요. 응, 근데 나한텐 아직 제일 따뜻한 사람이야.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모든 싸움이 끝나도 결국 남는 건 관계였어요. 그 아이와 나 서로의 눈물 위에 세워진 신뢰와 사랑이었죠. 시간이 참 이상하죠. 그토록 길게 느껴졌던 나날들이 모든 게 끝나고 나니 마치 꿈처럼 흘러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 꿈 속에서 나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요. 요즘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요. 햇살이 부엌 바닥에 떨어지면 그 빛 위로 커피 향이 퍼지죠. 그때마다 생각해요.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예전엔 몰랐어요. 행복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틴다는 것이라는 거요. 서유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얼마 전엔 반 대표로 뽑혔대요. 그 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나 진짜 친구 잘 만났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젠 그 아이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란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온 미소였어요. 며칠 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매뉴얼 개정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어요. 이번엔 법정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싸워보려 해요. 누군가의 아픔이 또다시 조용히 덮이지 않도록 말이에요. 첫 회의 날 회의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노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했어요. 저 아이들 중 누군가는 예전의 서윤이처럼 혼자 울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더더욱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기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이윤서 변호사님, 다시 활동 시작하신 거죠?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제 일을 하는 것 같네요.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위로처럼 들렸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참 따뜻했어요. 서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오늘 뉴스 봤어. 멋있었어. 그 짧은 문장이 마음을 꽉 채웠어요. 나는 그 아이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내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어. 집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방 불빛 아래 딸이 식탁 위에 편지를 올려놨더군요. 엄마에게. 내가 많이 무섭고 힘들었을 때 엄마가 내 손을 잡아줘서 고마워요. 이제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웃었어요. 창밖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 붉은 빛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하늘 끝으로 사라졌어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그래요. 언젠가 다시 어둠이 와도 그 어둠은 결국 빛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걸요.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도 누군가가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나는 이미 나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이름도 신념도 그리고 사람을 믿는 마음도요. 그날 밤 서윤이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해도 되지?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비 내리던 그날 딸이 피투성이로 제 품에 안겼을 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우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 줄은요. 때로는 세상이 잔인하지만 그 잔인함 속에서도 인간은 사랑으로 버티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되찾았어요. 그게 우리가 이긴 방식이었어요.